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7, 8월 2달 동안 같이 공부할 김현입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별로 상태가 안 좋게 들리실 거예요. 어떻게 딱 개강을 맞춰서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좋지가 않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7, 8월 우리 강의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안내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릴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우리 이 강좌는 이제 마인드맵 강의라고 해서 마인드맵 강의 플러스 이제 문제풀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오늘하고 내일은 9시 반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화요일 다 아침 9시에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번 주는 그냥 마인드맵 강의만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시부터 9시 50분 요 50분간 아침에 각 영역별 문제풀이를 문제풀이 관련된 시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논술 써보시고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만 9시 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9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시에 시작을 해서 끝나는 시간 이제 1시에 이제 끝나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이제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침에 수업의 이제 구성은 아침에 다음 주부터 1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내용을 풀면 문제는 영역별로 나가요. 그래서 다음 주 월화에 나갈 문제는 사철학 중심으로만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은 여러 영역이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 한 문제지만 한 문제 안에서 4개 혹은 5개 정도를 물어보는데 실제 시험은 이제 4, 5개 물어보는 것이 여러 영역이 이제 섞여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철학 파트, 사회학 파트, 심리학 파트, 행정 파트 이런 식으로 섞여서 나오는데 우리 이제 제 강의에서는 그렇게 섞여서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출제하는 거는 바로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되고요. 7, 8월까지는 영역별로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 끝날 때마다 다음 주에 이제 어디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제가 범위를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다음 주 월화는 교육 사철학 중심으로만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사회학 중심으로만 월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렇게 영역별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영역별로 문제를 출제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오십니다. 즉 이렇게 미리 범위를 공지를 해놔야 적어도 일요일 날, 그래도 다음 월요일 날 아침에 가서 아무것도 못 쓰면 좀 그런데 그러면서 그 영역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읽어오지. 그게 아니라 전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주지 않고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처음부터 막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냐? 되게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날 아침에 가서 대충 보고 쓰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는 이제 최대한 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이제 문제를 내야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7, 8월까지는 이렇게 영역별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렇게 아침에 1시간 문제 풀어본 건 여러분이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을 하시면 그 주에 여러분들 제출한 내용을 우리 조교들이 이제 채점을 해줄 거예요. 채점 기준은 물론 이제 제가 다 만들고, 이제 여러분들 많은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다 채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조교들이 채점을 하고 그 결과도 그 다음 주에 오면은 이렇게 게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략 이 전체 인원 안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름 이제 본인 공부하는데 약간 방향성을 잡는데, 그러니까 물론 내가 내용을 잘 외우고 그에 맞춰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어느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는가, 위치에 처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알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용이 공지가 되고 그다음 그 결과가 공지가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출하시고 간 답안지는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데스크에 보관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는데, 다만
찾아가기 위해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인원이 꽤 많아요. 지금 여기에도 있지만 지금 영상반 친구들도 예 안녕하세요. 예. 또 인사해야지. 대구 라이브 예 친구들도 안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인강생 분들도 예 오늘 비가 오지만 예 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영상반이 지금 위에 또 두 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뭔가 일률적인 순서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분류를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걸 찾아가기가 이제 힘든 거죠. 여러분들은 각자 한 명 한 명 내 답안지를 찾아가는 거지만 데스크에서는 수백 명의 답안지를 이렇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을 좀 고안했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빠르면 내일 아니면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험 그러니까 논술과 관련된 여러분들 개인 번호를 발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직강반 학생들은 100번에서 400번 때까지, 영상반 친구들은 그 이후에 뭐 500번 때부터 뭐 700번 때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일쯤 아마 여기 붙여 놓을 겁니다. 각각 여러분들의 이제 이름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그 수강증 번호 거기에 해당하는 이 시험 발급 번호 이걸 따로 개인 고유 번호를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일이란다. 다음 주부터는 아침에 답안지를 쓰시고 난 다음에 답안지 제출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바구니를 이렇게 쭉 놓을 거예요.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번호대에 맞는데 거기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분실이 안 일어나고 나중에 찾기도 이제 번호에 맞춰서 찾기가 수월해지지,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난리가 나요. 전에도 예전에 있었던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거 번호 관리를 안 했더니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답안지 찾아야 되는데 데스크에서는 한 명이 그 수백 명의 답안지를 계속 뒤지면서 찾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답안을 쓰시기 전에 본인의 개인 고유 발급 번호를 좀 확인을 하시고 답안지의 성명, 이름란에 본인 이름이 아니라 그 발급 번호를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0번이라고 발급을 받았다. 그럼 120번 이런 식으로 이름 대신에 그거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또 하나 칸을 주제라는 칸이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쓰는 게 주제 1. 그 다음 화요일에 쓰는 게 주제 2, 그 다음 주 월요일 쓰는 게 주제 3, 그 다음 화요일에 쓰는 게 주제 4 이런 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것도 이 답안지가 어느 회차에 해당하는 답안지인지가 가끔 섞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란에 이름 대신에 본인이 받은 발급 번호를 쓰시고 그 옆에 주제라는 칸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오늘 내가 쓴 이 답안지가 주제 1인지 주제 2인지 주제 3인지 그거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쓰시면은 채점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매번 까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은 이제 그 주에 처음 모셔가지고 이제 이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매주 아침에 공지사항으로 여기 다 써놓을 거예요. 칠판에. 그러니까, 아침에 오시면은 좀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답안지를 쓰시기 바라고, 반드시 제출할 때는 본인의 번호, 발급 번호에 맞는 바구니에 넣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6층은 6층대로 바구니 따로 놓을 거고요. 5층은 5층대로 바구니 따로 놓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자료를 이렇게 이 얘기는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1시간씩 써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쓴 내용에 관해서 그 다음 시간, 그러니까 9시에서 9시 50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 그 다음에 10시부터 1시까지는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시간인데, 제가 수업을 하는 시간에는 전반부에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써봤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정리가 끝나면 나머지 시간은 이제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쭉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 8월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교재는 이 마인드맵 교재,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론 교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이론 교재를 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필요하시면,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쭉 보다가 뭐 어느 부분 같은 경우 생각이 안 난다. 그럼 본인이 필요하시면 거기에 맞는 이론 교재, 본인이 준비를 하시고,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7, 8월 달 이 마인드맵 강의에서는 이 마인드맵 교재를 중심으로
교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인드맵 교재는 이제 교육학의 전 영역과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키워드 그리고 그에 관련된 키 센텐스가 이제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재는 그러니까 그 영역과 관련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제 내용이 무엇인가, 키워드와 키 센텐스가 뭔가를 이제 압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땐 최소한 이 정도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게 바로 이 마인드맵 교재입니다. 이 마인드맵 교재는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키워드와 키 센텐스를 100%라고 했을 때 이게 100%가 다 들어가 있는가 하면 사실 100%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땐 70에서 80% 정도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거는 관련된 키 센텐스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키워드 자체만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이제 설명 부분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좀 이렇게 채워 넣으셔야 돼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 넣던지 아니면 관련된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론책을 보면서 채워 넣던지 해서 조금씩 여러분들 채워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7, 8월 동안 이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키워드, 써야 되는 문장이 무엇인가를 쫙 훑어보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우리 교육학 시험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암기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미 저랑 같이 쭉 공부를 해오셨던 분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또 이제 7, 8월부터 처음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학 시험과 관련해서 고득점, 소위 말해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해와 암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이 교육학 이론이나 내지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제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가. 이 부분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시험은 우리가 뭐 쉬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쉬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디렉션이 굉장히 분명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해가 좀 부족한 사람도 이게 어느 측면에서 답을 써야 되는지를 좀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워커의 입장에서 뭘 쓰라고 이야기를 했다든가 PBL의 입장에서 뭘 쓰라고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대사들을 보면서 이게 워커의 주장이구나 혹은 이게 PBL에 관한 내용이구나라는 걸 내가 굳이 파악을 안 해도 문제 상황에서 이미 그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PBL에 관련된 거,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워커에 관련된 거를 쓰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은 유난히 문제가 친절해서 그랬던 거고, 재작년,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과거 문제를 보면은 항상 그렇게 친절했냐 하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이렇게 PBL의 입장에서 워커의 입장에서 쓰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저 최 교사의 말을 보고 이 상황에서 최 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 모형에 대해서 쓰라고 한다든가, 뭐 김 교사가 언급한 교사학습 모형을 쓰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최 교사나 김 교사가 한 말을 쭉 읽어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 최 교사의 말이 그 교육과정 모형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게 지금 어떤 모형인가? 혹은 교사학습 모형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김 교사의 말이 어떤 모형인가를 내가 스스로 이제 찾아냈어야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PBL이라든가 아니면은 수기 모형 자체가 어떤 특징인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그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뭐에 필요하냐면은 내가 핀트에 어긋나지 않는 답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해예요. 만약에 내가 제대로 수기 모형이라든가 내지는 PBL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상황을 작년처럼 친절하게 문제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선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엉뚱한 답안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되게 과거에 여러분 선배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생님, 문제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문제에서 도대체 이 교사의 말이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형을 얘기하는 건지 혹은 이제 어떤 학자의 주장을 쓰라고 하는 건지 읽어봐도 도통 이게 감이 안 잡혀요라고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되게 이해가 부족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개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내가 아는 한도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지, 내가 모르는 거를 물어보면 아예 파악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게 이제 방향성 맞게 답을 쓰는데 중요하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암기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암기는 뭐에 중요하냐면은 채점자의 어떤 채점 기준에 맞는 어떤 정확한 답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말이 교육학 논술이지 일반적 의미의 논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 의미의 논술은 문제에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그냥 자기의 어떤 주장을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는 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니까 그냥 문제 상황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내가 내 생각을 풀어서 쓰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이거는 논술 이기 전에 시험이고, 시험에는 항상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정답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작년처럼 PBL에서 얘기하는 학습자가 해야 될 일 3가지, PBL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의 특성 써라 이러면은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PBL에서 학습자는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 이걸 쓰라는 게 아니라 책에, 교수학습 책에 학습자가 해야 될 일 3가지를 뭘로 제시를 했는가, 2가지를 뭘로 제시했는가, 혹은 그 교과서의 책에 PBL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뭐라고 설명했는가, 그걸 그대로 쓰라는 거지 내 의견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최대한 물어보는 것을 책에 나온 그대로 쓰시면 쓰실수록 이게 고득점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채점자들이 채점을 할 때 가지는 그 채점 기준은 뭘 가지고 만드는 거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학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답 기준을 만들고 그 정답 기준을 얼마나 근접하게 가까이 썼는가로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맥락이나 의미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책에 나온 그대로, 그 표현 그대로 내가 외워서 쓰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책에는 뭐라고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내 생각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냥 자기 표현대로 혹은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쓰면은 점수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학생들 중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까먹어요.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이 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제가 시험 보면서 굉장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관련된 내용을 다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정답이네 저게 정답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춰보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제대로 쓴 것 같은데, 근데 항상 보면은 선생님 저는 점수가 그냥 어중간한 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그런 점수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정확하게 쓰질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정확하게 쓰질 않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썼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라면은 이거는 이제 채점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 뭉뚱그려진 내용을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받은 사람일수록 주로 답안을 어떻게 쓰냐면 본인이 외운 대로 써요.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외워서 책에 있는 그대로 쓰면 쓸수록 고득점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뭉뚱그려서 뭉개서 쓰면 쓸수록 뭔가 어중간한 그런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7월부터 이제 우리 남은 기간은 이제 하반기인데, 이 하반기 동안은 이제 목표는 하나예요. 외우는 겁니다. 이제는 아까도 이제 이해와 암기 이 2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7월부터는 이제 암기가 더 중요해요. 이해는 사실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좀 이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위주로 한다면 하반기에는 7월부터 마지막까지는 무조건 닥치고 그냥 다 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논술을 하면서 왜 이렇게 외우라고 해? 뭐 투덜투덜 하면서 뭐 짜증내시는 분들도 많고, 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시험이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보고 바꾸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시험을 응시해야 되는 내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쓰고 외우고 하는 걸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게 바로 이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7, 8월 달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 마인드맵을 좀 외우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왜 월, 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마인드맵 나가는 이렇게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량을 그 다음 주까지는 좀 외우는 이런 식으로. 물론 매주마다 그 분량을 외운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외워지진 않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학생들 막 제가 이제 외우라고 얘기하면 외우다가 막 자괴감에 빠져요. 왜냐하면 분명히 한 3주 전에 외웠는데 또 보니까 또 새롭고, 또 이것도 저번 주에 분명히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까먹었고, 막 이런 식.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자괴감에 많이 빠지고, 선생님 과연 이거 다 외울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특별히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좀 많아서 그래요. 한 번에 다 외울 만큼 이게 양이 넉넉한 그런 양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마인드맵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뭐랄까,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왜냐면, 이론책은 되게 두껍잖아요. 근데 이론책을 외우라고 하면은 이거는 되게 엄두가 안 나죠. 저걸 어떻게 외워. 근데 마인드맵은 보시면 얇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봐서 한 90페이지 정도예요. 뒤에 뭐 모의고사 들어간 거 빼면 한 9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면 뭐 외울 수 있지. 내가 저 이론책은 못 외워도 이거 한 얇고 9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이 정도야 껌값이지. 내가 외우지. 라고 도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힘들대요. 해보면 이것도 외우는 거 만만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호기롭게 뭐 2달 동안에 이거 90페이지 외우는 거 뭐 충분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지금 많이 하시겠는데, 나중에 8월 말 정도 되면 다 이거 다 못 외우는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속출을 할 겁니다.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이 시험은 시험 보는 전날까지 관련된 교육학의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다 외워서 가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양이 많아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해로 노량진 15년 차로 강의를 하는데, 15년 동안 똑같은 이 교육학 과목을 강의한 저도 아직 다 못 외웠어요. 여러분들 가르치는 이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업할 때보다 중간중간 저도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는 경우도 꽤 많아요. 막 얘기하다가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심지어 15년 이상 이걸 똑같은 교재를 본 저도 지금 다 못 외웠는데, 어떻게 이제 공부한 지 1년, 2년밖에 안 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우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 만족할 만큼, 완벽하게 만족할 만큼 외울 수 있는 양이냐면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자괴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본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시험은 시험 보는 날까지 아무도 끝까지 못 외우고 그냥 가는 시험입니다. 예, 그냥 시험 보는 전날까지 되는 대로 외우다가 미처 다 못 외우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시험장을 가는 게 원래 이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이게 못 따라온다든가 아니면 외우는 거 이런 것들 다 만족할 만큼 못 한다고 해서 너무 자괴감에 빠지실 필요는 없고, 다만 잊어버렸으면 또 한 번 봐야겠다. 또 다시 확인해 봤는데 또 잊어버렸으면 또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성실하게 반복을 하시면 그래도 꽤 많은 양이 머릿속에 입력이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 8월 동안 마인드맵을 좀 외우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 오늘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것 중에 똑같은 마인드맵인데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송송송 난 마인드맵이 프린트물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다음 주까지 그 분량 외워서 그다음 빈칸을 이렇게 안 본 상태에서 채워넣는 그 작업을,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 드리는 숙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 주마다 이제 일정 분량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인드맵을 좀 외우는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외우는 거 7, 8월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7, 8월 동안 이제 쓰는 작업, 아침에 1시간씩 해서 이제 쓰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저랑 꾸준히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잠시만요. 저랑 같이 이제 1월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3월부터 이걸 쓰는 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3, 4월, 5, 6월, 그 다음에 이제 7, 8월 해가지고, 이전에 이미 한 4개월 동안 계속 1시간씩 이렇게 좀 쓰는 걸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일단 시간 안에 맞춰서 뭐를 글 쓴다는 것이. 근데 이제 7, 8월에 처음 오신 분들 있으실 거 아닙니까? 7, 8월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도 물론 과거에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초순대. 어쩌다 보니까 뒤늦게 내가 이제 이거를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7월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뭐 이런 분들 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처음에 아침에 이렇게 1시간씩 쓰는 것 자체가 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몰라서 이제 힘드실 수도 있고, 그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는 아는데, 근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전혀 책이나 이런 걸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분량 내로 쓰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제 힘드실 수가 있거든요. 원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알고 있으면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안다는 것과 그거를 글로 표현한다는 거는 약간 다른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안다고 동시에 즉시 내가 아는 게 잘 글로 나오냐, 그게 아니라 이게 글로 잘 써주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머릿속에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리가 설사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한된 시간 안에 글로 전부 다 관련된 내용들을 이 안에 다 쓸 수 있느냐 하면 이거는 쉽게 되지는 않아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쓰는 작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잘 쓰고 못 쓰고 내용이 뭐 정확하고 아니고 이런 걸 둘째치고 어쨌든 시간 안에 정해진 분량을 좀 빼먹지 않고 관련된 내용을 어설프게나마 이 답안지 안에 쓰기까지가 약간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빠르면 한 달이고요. 늦으면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글을 쓰신 분들은 알아도 막 아는 게 머릿속에 막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면서 뭐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생각이 나더라도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못 쓰는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처음 글 쓰시는 분들은 한 달 정도 되게 좀 혼란을 겪으시고 또 자괴감에 빠지시는데, 미리 역시 말씀드릴게요. 원래 그래요. 처음 쓰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나마 7월부터 시작하시는 건 다행이에요. 왜냐면 7, 8월에 그런 혼란기를 거치면 이제 9월부터는 그래도 좀 안정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어떤 분들 있으시냐면은 이제 9월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약간 곤란해지죠. 왜냐면은 9월에 와가지고 9월, 10월 한 2달 혼란기를 거쳐서 11월 이제 조금 감 잡았다 싶을 때 이제 시험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9월에 오신 분들은 약간 이제 좀 곤란한데, 그나마 이제 7월에 오셔서 이렇게 혼란기를 미리 겪으시는 거는 훨씬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써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자괴감 느끼실 필요가 없고, 내가 겪어야 될 과정을 겪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침에 쓸 때 관련된 내용을 내가 다 외우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쭉 쓸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요, 이렇게 책을 참고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간혹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이렇게 1시간 동안 쓰는 거 반드시 책 안 보고 써야 돼요. 뭐 책 보고 쓰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보고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책을 안 보고 쓴다고, 그 문제는 어쨌든 1시간 동안 그 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아는 게 없다고 해서 멍하니 1시간 앉아있는 것보다는 그나마 책이라도 한번 보면서 베껴 쓰면 그걸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그 부분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베껴서라도 일단은 쓰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 뭘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책을 참고해서 쓰셔도 되고, 다만 제출을 하실 때, 맞아. 아까 왜 번호 순대로 자기 그 발급 번호에 맞춰서 제출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그 안에서 카테고리가 크게 둘로 나뉠 거예요.
책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 이렇게 나눠서 제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본 사람에서 1번부터 뭐 100번 때부터 뭐 500번 때까지, 책을 안 본 사람에서 또 100번 때부터 500번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채점을 해서 왜 결과가 다음 주에 이렇게 쭉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책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이 답안지가 막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확한 자기의 위치나 실력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쓴 사람들 안에서, 그다음 책을 안 보고 쓴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제출을, 그 번호에 맞춰서 제출을 하셔야 거기에 맞게 결과도 두 가지로 그래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뭘 써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책을 좀 참고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작업을 2달 동안 꾸준히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쓰는, 시간 안에 관련된 내용을 쓰는 부분에 의해서 많이 익숙해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써본 내용은 좀 최대한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내가 직접 펜 잡고 쓴 내용은 그래도 기억에 좀 오래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달 동안 마인드맵 외우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아침에 내가 써봤던 거, 그 관련된 내용은 좀 외우겠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셔서 2달 동안 공부를 하시면 그게 이제 상당히 여러분들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7, 8월 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외 기타 공지사항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물 자료를 이제 받으셨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자료가 나가요. 특히 다음 주부터는 아침에 이제 써야 되니까 문제랑 이런 거 자료 받으실 텐데, 그리고 문제하고 정답, 그리고 정답 기준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교들이 채점도 해주지만 본인들이 한번 스스로 자기 답을 채점을 해보시라고 정답하고 정답 기준도 같이 드리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원래 되게 튼튼한 사람인데, 나름 건강한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병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또 제가 이 강사 생활을 해보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앞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왜냐면 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괜히 저 선생님이 이렇게 몸이 약했다가 뭔가 스케줄에 차질이 있거나 내지는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학생들 나름 또 불안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건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7월에는 좀 여의치가 않네요. 자, 그 외 기타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자료를 배부를 하는 시간이 마감이 9시 15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9시 15분까지 아니다. 다음 주는 9시부터 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까 9시 반 개강하는 9시 반에 수업 시작하는 걸 기준으로 15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9시부터 시작하니까 8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건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배부 시간은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은 자리는 가능하면 1인 1자리입니다. 친구 자리를 맡아두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 강의실이 한정돼 있고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히 직강반 같은 경우는 거의 풀로 자리가 다 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비도 오고 이래서, 비가 오는 날은 우리 고시생들도 좀 게을러지는지, 지금 이게 신청 인원이 다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음 주부터는 또 아침에 쓰는 거기 때문에 신청 인원이 다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옆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쓴다고 이렇게 가방을 놓는다든가 이러면 자리가 모자랄 수가 있고, 또 하나 먼저 온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맡아두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 강의는 지정 좌석제가 아닙니다. 전 지정 좌석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제 강의와 관련해서 자리에 앉는 거는 본인이 노력한 거에 비례해서 자리를 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들 선호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좌석이. 아무래도 요 근처를 이제 많이들 이제 선호하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한 만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그 자리에 일찍 온 사람은 그에 걸맞게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는 거고, 그렇지 않은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원하는 자리에 못 앉는 거고, 저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오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맡아두는 거는 그런 공평성에 저는 위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리 맡아두는 이거는 이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1자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 8월부터 해서 본격적인 여름이니까 에어컨을 지금 풀로 가동을 할 거예요. 지금 이 강의실만도 에어컨이 한 9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를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우리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좀 많이 껴입을 거 가지고 오세요.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담요 같은 거 가지고 오시기 바라고, 이 에어컨과 관련해서는 절대 조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너무 춥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끄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같은 교실에 있어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온도 차이가 다 차이가 있거든요. 에어컨 바로 밑에 계시는 분들은 추운데 좀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덥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덥고 그러니까 본인의 온도가 뭐 덥다거나 춥다거나 해가지고 이거를 조작을 해버리면 좀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더위를 많이 탑니다. 예. 제가 일종의 냉방기 매니아라고 해서 저희 집은 방방마다 선풍기가 한 5대 정도, 예, 복도랜다, 거실부터 해가지고, 예, 방방마다 선풍기가 하나씩 있고, 원래 물론 제 꿈은 방방마다 에어컨을 다는 게 제 꿈이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실외기 설치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니까. 어쨌든, 냉방기 매니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은 상시 가동하는 거로 알고 계시고, 추운 사람은 그래도 껴입을 수가 있지만 더운 사람은 벗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지론이 그겁니다. 추운 사람이 입어야 된다. 추우면은 껴입을 수 있지만 덥다고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벗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껴입을 수 있는 사람이 껴입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담요 가지고 다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제가 깜빡해가지고 지금 우리 데스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7, 8월에 첨삭을 합니다. 3, 4월달, 5, 6월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그때 우리 스터디 짜고 해가지고 첨삭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7, 8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스터디를 짜지는 않고요. 근데 첨삭은 해요. 그러니까 첨삭은 그냥 다 개인 신청입니다. 이제부터 7, 8, 9, 10, 11월 다 그냥 첨삭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터디로 한꺼번에 첨삭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그냥 신청을 해서 신청한 사람들끼리만 그때 이렇게 조를 만들어가지고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여기 붙여놓을 거예요. 지금 우리 직강 교실도 그렇고 그 6층에 영상방 교실들도 각각 여기 그 직원들이 붙여놓을 겁니다. 하얀 종이를 붙여놓을 건데 첨삭 신청할 사람들 그 종이에 신청을 하시라고. 근데 거기 보시면은 날짜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신청이.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첨삭할 수 있는 시간이 월요일 오후, 그다음에 화요일 오후, 그다음에 수요일 날 오전 오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되는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에 신청을 하시건 화요일 오후에 신청하시건 수요일 오전 혹은 수요일 오후에 신청하시건 본인이 되시는 시간에 신청을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름하고 전화번호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역시 또 당부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수요일로 최대한 수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은 첨삭만 할 수가 있는데 월화로 하시게 되면 월화는 아침에 제가 수업을 하고 또 오후에 첨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월화에 만약에 첨삭 인원이 많이 몰리면 제가 굉장히 무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수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일종의 협박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그 본인들이 수요일 날 오실 수 있으면은 그 수요일 날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고, 도저히 난 때려 죽어도 수요일은 안 된다. 그날 뭐 전공 수업이 있다든가 겹쳐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만 월요일, 화요일 오후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안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이따가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붙여놓을 테니까 오늘 1시에 수업 끝나기 전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가셔야 오늘 오후에 제가 그거 보고 날짜랑 이런 것들 다 조정해서 내일 이제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그 붙여놓는 자료 보고 내가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첨삭받겠구나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붙여놓을 거니까 오늘 오후, 그러니까 오늘 수업 끝나기 전까지
신청을 하시고 가시고요. 자, 그래서 첨삭은 이제 원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제 신청하고 가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스터디는 이제 따로 구성은 안 해요. 공식적으로 구성은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월에 선생님 저 스터디 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만약에 스터디를 뭔가 사람들 모여서 같은 이런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업 끝나고 개인적으로 와서 신청을 좀 해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일정 이상 숫자가 모이면 그분들로 그냥 스터디 팀을 꾸리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스터디 얘기가 나온 김에, 자, 5, 6월 달 스터디가 있었던 팀이 2명을 더 충원을 하고 싶대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공지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스터디 하고 있는 팀 중에 이제 팀이 2명이 결혼이 생겨서 충원을 하고 싶은데 이 팀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화요일 오전에, 그러니까 화요일 오전 수업하기 전에 스터디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 일찍 오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로 논술 그때 주제에 맞춰서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이래요. 7, 8월에. 해당 파트를 외워서 구두로 확인하는 그런 스터디를 화요일 날 오전에, 수업 시작 전에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심 있는 분들 2명 충원을 원한다고 하니까 혹시 이 팀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역시 수업 끝나고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공지사항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가능하면 좀 일찍 오셔서 자료 같은 거는, 그러니까 결국 자료 배부 마감 시간을 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조교들도 공부하는 이제 수험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9시에 맞춰서 이제 본인들도 이거 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너무 또 늦게 오시고 그러면 자료 주고 뭐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쓰는 수업을 못하는 조교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서로 좀 약간 배려하는 그런 입장으로 자료 배부를 최대한 조금 일찍 오셔서 빨리 이렇게 받아가셔서 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서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배부 시간은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요거는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좀 공지사항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기타 또 뭐 공지사항 생기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항상 아침에 이렇게 써놓을 거니까, 아침에 오시면 조금 좀 확인을 하세요. 칠판 보고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특별히 뭔가, 여러분들 이렇게 뭐 우왕좌왕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수업 듣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 그 다음에 제 연구실이 요 6층에 있습니다. 6층 위에 올라가시면은 손 씻는 세면대에 있는데 그 바로 옆쪽으로 제 연구실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든가 뭐 이러면은 연구실로 오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자, 마인드맵 일단 보도록 합시다. 오늘하고 내일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쓰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인드맵으로만 이제 주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인드맵 제일 첫 번째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온 게 조선시대 교육사상부터 나올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육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그동안 출제 비중, 범위 이런 것들 보면은 교육학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사, 교육철학, 뭐 교육사회, 뭐 교육행정, 교육심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역대로 교육학 논술 치러지면서 가장 출제가 많이 빈번하게 된 영역이 어디냐 하면 1등이 의외로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이 가장 출제가 많이 빈번하게 됐고, 두 번째로 많이 됐던 게 교수학습이 그 다음에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1등이 교육행정, 그 다음에 2등이 교수학습, 그 다음에 3등이 교육과정, 그 다음에 4등이 교육평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꼴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사철학 쪽이 이제 제일 꼴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론 시간에는 교육사를 다 했어요. 사실 한국 교육사, 서양 교육사 다 했는데 마인드맵으로는 지금 보면 교육사와 관련된 게 딱 2페이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한국 교육사에서는 조선시대 교육사상과 관련해서만,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서양 교육사와 관련해서는 몇 영역만, 그러니까 그리스의 교육이라든가 거기 몇 개 영역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 이론 시간에는 관련된 걸 다 했지만 지금부터는 관련된 걸 다 한다기보다는 그 영역에서 중요한 것
것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외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육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선시대의 교육사상이 이제 가장 과거에도 많이 출제가 되고 물어봤던 거였고, 그 다음에 서양 교육사상과 관련해서는 보시면 오른쪽에 그리스의 어떤 교육, 그 중에서도 그리스의 교육 사상가들이 이제 과거에 출제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는 17세기 실학주의, 18세기의 자연주의 교육, 19세기의 신인문주의 교육, 이런 것들이 과거에 좀 객관식 때도 많이 출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2페이지로 한국 교육사와 서양 교육사는 이 2페이지에 관련된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교적 교육사 부분은 좀 압축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조선시대 교육사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리학의 교육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겠죠?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배웠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존의 어떤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바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이념의 기반이 되었던 게 바로 성리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조선 정부는 개국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동시에 처음부터 제일 중요했던 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 새로운 그 국가에 관한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정당성의 논리가 되어줬던 게 바로 성리학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개국 초기부터 끊임없이 성리학을 많이 이제 보급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성리학을 많이 가르치고 보급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이념이 됐던 게 바로 성리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리학과 관련해서 일단 주자에 관한 이야기 좀 간단하게 보면 이 부분도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이제 쭉 과거에 배웠는데, 자, 주자가 성리학을 이제 정리를 했죠. 우리가 주자의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성리학은 원시 유학계 플러스 이기론이라고 하는 우주론이 결합된 거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원시 유학이라는 거는 바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 플러스 이기론이라고 하는 우주론이 이제 결합이 된 것이 바로 성리학이라는 거죠. 원시 유학의 자, 그래서 성리학의 가장 특징은 이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기론을 왜 우리가 우주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말 그대로 이기론이란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논의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주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론은 이 우주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말 그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우주의 본질은 이와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이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리라든가 법칙에 해당하는 것을 이라고 하고, 이에서 기는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물질이나 어떤 재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다. 그래서 주자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와 기의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항상 맑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기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맑을 뿐만 아니라 맑고 탁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항상 맑고 선한데 기는 맑은 기도 있고 탁한 기도 있고, 예,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불변하는 존재라면 기는 항상 변화를 겪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론에 의하면 모든 이는 다 동일한데, 근데 이제 기가 물질이나 재료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외향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에 어떤 기가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그게 사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맑고 선한 이 변하지 않는 이 이에 가장 맑은 기가 달라붙으면 그게 인간의 형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인간은 가장 그 맑은 기가 달라붙은 거라면, 똑같은 그 맑고 선한 이에 좀 탁한 기가 달라붙으면 그게 동물이 되는 거고, 똑같은 그 이에 가장 탁한 기가 달라붙으면 그게 사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사물이나 이들의 차이는 결국 이의 차이입니까? 기의 차이입니까? 기의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은데, 다만 그 이 똑같은 이에 어떤 기가 달라붙느냐에 따라 그게 인간이 되기도 하고 동물이 되기도 하고 사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본질은 이와 기 중에 뭐다?
이가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서는 일단 이를 깨달으면, 자, 저 바깥에 소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 소나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혹은 소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연과학자들은 아마 소나무를 탐색하고 관찰하고 실험해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소나무를 계속 관찰해보면서 뭡니까, 이렇게, 기록을 한다든가, 소나무를 베어봐서, 그 다음에 거기 소나무 베어보거나 뜯어봐서 뭔가 불에 태워보거나 뭐 실험 용액에 넣어보거나 해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소나무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뭐 몇 년을 살고, 뭐 어떻게 번식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 게 아마 자연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소나무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하겠죠. 근데 성리학자들에게 가서 저 소나무를 알기 위해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뭐라고 얘기하냐? 성리학자들은 네 마음에 있는 이를 먼저 깨달아라. 그러면은 성리학의 이치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나무의 이치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 밖에 소나무와 나의 차이는 결국 무엇의 차이입니까? 기의 차이라는 거죠. 이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이를 깨달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에서 주로 교육 방법으로 얘기하는 게 왜 가장 대표적인 게 거경궁리, 이런 것도 있지만 잠심자득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잠심자득이라는 게 뭐냐? 잠은 잠수하다 할 때 잠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깊이 잠수해 들어가서 스스로 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어떤 이치를 이제 깨닫는 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세상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이제 이가 이것이 이제 사물의 본질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기론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기론이 인간의 마음에도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인성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성리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의 마음, 인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떻게 되냐? 그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마음에 이에 관한 파트가 있고 기에 대한 파트가 있대요. 그 인간 마음의 이에 관한 파트를 뭐라고 하냐? 본연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연지성, 인간 마음의 기에 해당하는 파트를 기질지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 마음의 이 그 이에 해당하는 본연지성,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 이게 바로 도덕성이 되는 거고요. 인간 마음의 기에 해당하는 기질지성, 이걸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냐? 바로 이제 인간의 어떤 욕구와 감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리학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에 해당하는 파트가 바로 도덕성, 본연지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다른 말로 도심, 본연지성이라고도 하고 도심이라고도 하죠. 인간 마음의 기에 해당하는 파트를 기질지성 혹은 인심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나 감정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와 기 얘기할 때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변함이 없고, 근데 기는 자꾸 변화무쌍한 게 기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결국 인간의 마음의 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본연지성, 즉 도덕성인데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인간 마음의 기에 해당하는 파트 기질지성인데 이건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계속 변하잖아요. 희노, 애락, 애오, 욕.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 좋았다가 점심 때 뭔가 기분 나빴다가 저녁에는 슬퍼졌다가 하루에도 변화무쌍하게 여러 가지 감정 을 겪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마음도 이렇게 이의 파트가 있고 기의 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교육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작용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라고 본다면 결국 그 성리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 마음의 어떤 이와 기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그 사물의 본질을 깨닫고 어떤 그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리학에서의 교육의 목표는 대개 이제 성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성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결국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둘 중에 어떤 걸 조절하고 어떤 걸 더 많이 확충을 해야 될까요? 이에 해당하는 파트는 많이 더 확충을 하고 이 부분은 최대한 좀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거를 거인욕 존천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인욕 존천리. 인욕을 경계하고 천리를 보존하자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천리가 바로 본연지성을 얘기하는 거고 인욕이라는 게 바로 여기 기질지성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본연지성 이거를 많이 확충하게 만들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기질지성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거를 잘 이것이 잘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제 성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리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는 아까 도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 성리학은 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뭔가 도덕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타고난 내면적인 도덕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보고, 그걸 얼마나 잘 확충을 하는가, 교육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누구나 얼마든지 성인이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주제의 성리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 방법이 필요하냐? 거기 나오죠. 거경국리, 거인욕, 존천리, 혹은 이제 뭐 순서 점진해서 순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뭐 지선행후. 그래서 이제 주자 같은 경우는 일단 지식을 먼저 알고 그다음에 행하는 게 중요하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주자가 지식과 실천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지식과 실천은 물론 다 중요하죠. 아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 아는 내용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주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뭐 둘 중에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지식은 없어도 된다든가 실천은 안 해도 된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둘 다 중요하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자가 다만 그 안에 선후와 경중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선후를 따지면 뭐가 먼저냐 하면은 지식이 먼저인데 경중을 따지면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선후로 따지면은 지선행후가 되는 거죠. 일단 아는 게 먼저지만 하지만 지식과 실천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냐라고 물어보면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의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지선행후, 예, 요거를 더 이제 주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경국리는 뭐였습니까? 거경은 뭐였어요? 거경은 수양하는 것, 예, 국리는 이치를 따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양하고 이치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주자는 얘기했는데 이런 거경 국리를 더 이제 잘 정리를 하신 분이 이 다음에 나오는 이황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경 국리는 이따가 이황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자, 주자의 이런 성리학이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의미가 있는 건 바로 교육 과정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주자는 나름의 교육 과정을 제시했는데, 기준이 뭐예요? 15살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교육과 이후의 교육이 달라야 된다라고 주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자에 의하면 15살 이전의 교육은 어떤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냐? 소학 과정의 공부를 해야 되고, 15살 이후부터는 대학 과정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자가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소학 과정의 공부는 뭘 통해서 해야 되냐? 소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해야 되고, 대학 과정의 공부는 뭘 통해서 해야 되냐? 사서와 오경을 중심으로 대학 과정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서가 뭐였습니까?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예, 요 네 가지 책을 사서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경은 역시 5가지 유교의 경전을 얘기하죠. 시경, 서경, 예기, 춘추, 역경. 예, 이렇게.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주자의 가장 특징 있는 부분은 이 교육과정을 제시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가 바로 뭐냐? 저거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나름의 교육과정이 국가에서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초등학교는 뭐 1년부터 6년까지, 1학년부터 각각의 학년마다 어떤 교과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국가가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교육과정을 밟아서 대학까지 이렇게 진학을 하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국가가 나서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만들어 놓고 그 짜여진 틀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게 익숙한데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교육과정을 따로 이렇게 제시한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자, 성리학에서 맨날 얘기하지만 성리학이 아까 교육의 목적은 뭘 만드는 거다? 성인을 만드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성인을 만드는 게 과연 어떤 과정을 밟아야만 성인이 되느냐?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차라리 교육의 목표가 서울대를 진학시키는 게 교육의 목표다. 그러면 차라리 이거는 뭔가 루트가 그려져요. 머릿속에. 정말
교육적인, 인간적인 이런 부분 다 딱 빼버리고 무조건 그냥 서울대 진학이 목표다 이렇게 하면 얘를 어떻게 가르쳐야 서울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무작정 뭐 입시와 관련된 공부만 하면 돼요. 얘 방에 가둬놓고 깡패 한 2명 고용해서 계속 얘 몽둥이를 후드를 패면서 문제집 주고 풀어 하면은 서울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루트가 그려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 인간적이건 비인간적이건 일단 그런 건 집어치우고 생각해보고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하면은 명문대를 보내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야. 교육의 목적은 성인을 만드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뭘 가르쳐야 얘가 성인이 될까요? 어떤 과정을 밟아야 얘가 성인이 될까요? 그걸 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리학에서는 그동안 뭐라고 많이 얘기했냐면은 성인이 어떻게 해야 성인이 되는가를 정확한 그 루트나 방법을 알 수가 없으니까 되게 어떤 식으로 많이 얘기했냐 위대한 옛 성현을 모방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리학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 중에 이제 법성현이라는 것도 있죠. 법성현, 위대한 옛 성현을 모방하자. 옛날에 공자님, 맹자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 그걸 알고 그거를 이제 흉내내다 보면 그러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법성현을 이제 중요한 교육의 어떤 방법으로 생각했고 저 법성현의 대표적인 예가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의 사당에서 매년 일정한 기간에 뭐 공자님 모셔놓고 혹은 맹자님 모셔놓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그냥 심심해서 제사 지내고 이왕 제사밥 이렇게 만든 김에 그 뭐 맛있게 제사 음식 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공자님, 맹자님에 대한 제사를 지내면서 동시에 그걸 통해서 그분의 뜻을 기리겠다. 나도 저분들처럼 살아야지. 그런 것들을 어떤 뜻을 세우는 하나의 그 기회로 삼았던 게 바로 그런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당에서 그런 위대한 옛 성현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낸 게 일종의 법성현의 뜻이 있었고, 그러니까 위대한 성인을 모방하거나 아니면 스승을 따르는 것. 그게 이제 성인으로 가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황 선생님과 관련된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잠깐 쉬어야 되겠다. 잠깐 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황 선생님, 예.